안녕하십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노희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전체 강의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격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가 확진되어서 격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알레르기나 기저질환 등 개인 사정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로나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방역 기준도 한 주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고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과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가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강의 내용을 나누면서 인사이트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질 좋은 강의, 훌륭한 강사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영상이나 교육 내용을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잘하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즉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아용품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대부분 기혼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나 젖먹이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 이렇게 생각하겠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제 막 손주를 보게 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혼의 젊은 남녀는 어떨까요?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유아용품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40% 이상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쉽게 믿어지십니까? 이 조사 결과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실제와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룰 책 언바운드. 이 책을 쓴 사람은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 조용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객인 구글에서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니까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왔겠습니까? 그런 그가 제시한 해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00년 뉴욕 5번가의 모습인데요. 뉴욕 5번가 하면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가, 끊임없이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곳입니다. 당시 언론에 뉴욕 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기계가 생긴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시민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말똥을 치우는 데 쓰겠습니다. 움직이는 기계를 말똥 치우는 데 쓴다? 잘 납득이 가지 않죠. 그렇다면 왜 뉴욕 시민들은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이 사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마차 행렬이 보이시지요? 길에는 말똥이 넘쳐났습니다. 그걸 치우는 것은 뉴욕 시민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움직이는 기계가 있다면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똥 치우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이 사진은 1913년 뉴욕 5번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정확히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거리를 가득 채웠던 마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움직이는 기계가 가득하지요. 바로 자동차. 불과 13년 전 대다수의 시민들이 움직이는 기계를 가지고 말똥 치우는 데 쓰겠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이동수단이 마차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기계, 자동차가 더 좋은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고작 마차에 말똥 치우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변화의 가속도입니다. 변화의 가속도란 변화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보다 변화가 진행되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례에서 뉴욕 5번가의 이동수단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기간은 총 13년입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마차 반, 자동차 반, 이렇게 절반 정도 바뀌는 데는 10년이 걸렸고요. 나머지 절반이 바뀌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변화의 가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는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NFT, 메타버스 같은 것들로 바뀌었을 뿐 변화의 가속도는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가속화된 변화의 속도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생활의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얼마나 빠르고 깊숙하게 들어설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앞으로 두 기업의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크게 벌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그간 내 삶을 지탱해왔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사고의 틀을 한자리에 고정해두지 말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책의 제목 언바운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경계를 넘어서라는 말이고 이제까지의 룰이 바뀌니 그것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핫한 세대, MZ세대 아시죠?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대번에 아실 겁니다. 예, 수화기입니다. 그런데 MZ세대, 특별히 2000년 이후 출생한 G세대들은 이 아이콘을 보고 수화기를 떠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화 수화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귀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많대요. 대단하죠? 예. 스마트폰에 있는 이 모양은 전화할 때 귀에다 대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MZ세대를 일컬어서 과거 그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르죠. 유튜브에서 미래 채널 마이F를 운영하는 황준원 대표에게 요즘 학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미래가 좀 안정적일까요? 그러면 이 황 대표도 답을 할 수가 없대요.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이 변화가 너무 심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어떤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과 같은 속도의 시대에 생존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적응 우위다. 적응 우위는 변화를 잘 받아들여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인데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서 적응 우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10년 후에는 이런 직업이 뜬다. 앞으로는 이걸 꼭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미래 예측이 의미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적응 우위, 잘 적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한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어진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의미와 영향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근거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변화된 기술과 환경을 내 업무와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변화의 의미와 영향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현명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막대기 색깔을 보면 오른쪽 회색이 더 진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기는 동일한 색상과 명도로 그려진 막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달라 보이죠? 왼쪽은 옅은 회색, 오른쪽은 짙은 회색. 왜 그렇습니까? 테두리 색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지 편향적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현재 나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판사들의 가석방 판결 사례를 가지고 2012년에 하나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판사들이 아침 식사 직후에 배가 부른 상태에서 가석방 신청의 35%를 기각시켰습니다. 65%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점심시간 직전에는 무려 85%가 기각됐습니다. 단 15%만 가석방을 허락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편향적입니까? 가장 똑똑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조차도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인지 편향적이죠. 이 그림은 다이슨 드라이어기인데요. 드라이어는 주로 여성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 드라이기 회사에서 광고를 할 때 그래서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게 기본 산식이겠죠. 그런데 이 다이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급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선물용으로 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회사 고급 드라이어 판매를 위해서 광고를 제작할 때 드라이어의 사용자인 여성들에게 맞춰서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다이슨 드라이어의 동그란 원 있잖아요. 그 안으로 큐피트의 화살이 딱 꽂히는 그런 광고를 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이슨 드라이어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서 남성들이 그 광고를 보고서 애인이나 아내, 딸에게 이 드라이어를 선물한 거예요. 이 드라이어를 선물하면 자기의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된 거죠.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에 창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자기 일과 업무에, 자기 의사결정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을 이 책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말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내 일과 내 삶에 접목시키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 기준이 되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경계를 넘어서 데이터를 새롭게 바라보고 경계를 넘어서 내 일과 내 삶의 해결책, 솔루션으로 적용하는 이 능력, 그것을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저자는 세 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 세비, 두 번째 딥 띵킹,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 영어로 돼 있어서 뭔 말인지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트렌드 세비. 이 세비라고 하는 말이 요령, 실제적인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트렌드 세비란 새로운 트렌드, 즉 새로운 기술, 유행, 생각, 데이터를 자기 일에
적확하게 활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화상 채팅 앱 중에 줌, 구글 밋 이런 것들이 있죠. 이 화상 채팅에서 배경을 지우는 기술을 추가한 최초의 앱이 아자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앱입니다. 이 뒷배경을 지우는 기술은 이 회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업스케일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요. 인물만 따라서 이렇게 살리고 인물만 살리고 배경은 없애버리는 기술입니다. 이 회사는 왜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앱을 개발했을까요? 새로운 트렌드에 이 기술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하는 일이 많아지고요. 원격 수업이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꺼리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만 보이고 뒷배경은 없애주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광고판에 아이의 모습이 보이시죠? 아이의 손을 따라가 보면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광고판 위를 날아갈 때 아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전광판에는 바르셀로나행 무슨 비행기 이런 문구가 뜹니다. 대단하죠? 이것은 광고판의 IoT가 공항의 비행기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비행기가 광고판 위를 지나갈 때 아이의 손가락이 비행기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광고하는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저자가 이야기하는 변화의 시대, 속도의 시대에 트렌드 세비 역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렌드 세비란 새로운 기술, 유행, 생각, 데이터를 자기 일에 적확하게 활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딥싱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자는 딥싱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집요하게 솔루션을 찾아라. 다양한 관점에서 집요하게 솔루션을 찾아라. 여러분 혹시 코브라 이펙트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로 영국인이었겠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코브라를 포획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책이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인 중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직접 코브라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코브라를 많이 가져오니까 코브라 수가 줄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코브라 개체 수는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제도는 결국 폐지되었고 더 이상 쓸모없어진 코브라를 인도인들이 야산에 갖다 버려서 사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호르스트 시버트는 2002년 출간한 책 코브라 이펙트에서 이 용어를 설명하면서 한 차원 더 깊이 고민하지 않고 단기 성과를 내려고 중구난방으로 마구 시행되는 대책들을 꼬집으면서 코브라 이펙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역효과는 없을지 깊이 생각해보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것인데 딥싱킹하지 않고 눈앞에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유를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주 유명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플레이 펌프라고 하는 건데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기구, 놀이를 기구에서 놀았죠. 아프리카에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레이 펌프라는 것을 개발해 보급을 해줬습니다. 울면서 펌프질을 하면 재미도 있고 물도 기를 수 있고 말 그대로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손으로 펌프질하는 핸드펌프의 경우에 20리터의 물을 끌어올리는데 28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이 펌프로는 3분 7초. 자그마치 6배가 더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플레이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성인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24시간 펌프 돌리는데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라이프 스트로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에 정수기 역할을 하는 빨대형 정수기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 라이프 스트로우가 개발된 거예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해결책이 나온 것입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 브랜드로 제일 유명한 회사 테슬라죠.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우주여행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이 스페이스 X의 새로운 우주복 탄생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우주복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헬멧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큰 수트에 뒤에는 산소통까지 메고 있습니다.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디자인의 우주복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세련되고 멋있는 스타일의 우주복. 그래서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겼냐 하면 헐리우드 영화 의상 디자이너 호세 페르난데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우주복을 개발하는데 영화 의상 디자이너를 섭외하고 그 사람에게 의뢰를 한다? 그런데 호세 페르난데스는 배트맨, 어벤져스, 슈퍼맨 이런 슈퍼히어로물 의상 디자인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의상을 디자인할 때 최대한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우주과학자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슈퍼히어로들이 날아다니고 우주에서 오고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의 조언을 참조해서 그런 수트들을 제작했던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 사실에 착안해서 과감하게 호세 페르난데스에게 자신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의 우주복을 디자인해 주십시오라고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우주복이 이겁니다. 세련되고 멋있죠? 기능은 다 갖췄겠죠? 의상 디자이너가 우주복을 디자인한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 사람이 일해왔던 방식을 보고 저 사람이면 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일론 머스크의 해안. 대단하죠. 당신은 출신이 그래서 안 돼. 당신은 머리가 나빠서 안 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솔루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딥 싱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은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한데요. 주로 가수들이 서로 함께 작업할 때 많이 씁니다. 이 말은 공동 작업, 협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책을 읽어보면 저자는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이 콜라보레이션의 뜻보다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회사 구글의 기업 문화를 예로 들어서 이 콜라보레이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개인의 성장 욕구가 이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책에서는 스파크톡을 많이 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라고 언급해요. 이 스파크톡이란 별다른 사안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팀원들이 한데 모여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 잡담이나 농담을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왜 회사에서 이런 시간과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런 방법을 자꾸 제공해 주는가?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나 어떤 집단같이 가족과 같은 강력한 연대를 이루기 힘든 곳에서는 느슨한 연대를 형성해줘야 한다. 그래야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연결된다.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구글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전 세계 인재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조직 성과를 증대시키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팀의 특성을 분석했더니 그 성과가 높은 팀의 특징을 5가지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 두 번째는 신뢰성, 세 번째는 구조와 명확성, 네 번째는 의미, 다섯 번째는 영향력. 이 5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보통 실수하면 책임져야 되고 잘못하면 처벌받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해도 이것 때문에 구성원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나를 해하지 않는다, 이런 안정감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끝난 동계올림픽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러시아의 피겨 선수들 경우 우리나라 스케이트 선수들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 러시아 선수들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메달을 따지 못하면 그냥 매장당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면서까지 성적을 내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판정이나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될 메달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죠.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습니까? 구글의 스파크톡, 그리고 성과가 높은 팀들의 특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본 각국 선수들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질문일 것 같습니까? 독일 이야기인데요. 독일 총리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메르켈.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독일 총리로 재임했습니다. 독일 역사상 최장수 총리.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2000년대 이후 태어난 독일 아이들은 총리가 남자가 이렇게 남자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나요? 자기들 기억에 총리 하면 앙겔라 메르켈 뿐이었어요. 남자 총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나이가 적든 많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고 자기에게 익숙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인지 편향적인 존재다. 그래서 저자는 언바운드, 변하는 세상에서는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솔루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뭔가 알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서로 협업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타적인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참 도발적인 질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한 컨퍼런스에서 최근에는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단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변화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고 사는 것도 벅찬데 이런 변화를 개인의 성장과 연결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지닌 인지체계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너무 쉽게 습관적 사고의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적 사고의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면 어떤 변화를 감지했을 때 이를 새로운 기회가 아닌 귀찮고 불편한 일로 받아들여서 회피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위한 시도들은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Connecting the dot.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요. 그가 우연히 서체 수업을 들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매킨토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가 탄생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자괴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생활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증폭해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은 거창한 데서 나오지 않는다. 사소하고 단순한 일이라도 새로운 관점과 기술이 융합되면 얼마든지 나만의 창의적인 방법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더 유명한 말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공동체 전체 강의, 상처로 숨쉬는 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